아무튼 고려 말에 가장 강경한 불교 배척론자 정도전이 조선왕조를 세웠으니까 이제 조선은 불교를 억압하는,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을게요. 불교 억압 정책, 이것이 이제 조선의 불교 정책의 틀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통치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조선은 유교나라야. 유학자들이 세운 유교 국가니까 유교적인 국가 토대를 확립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불교를 억압, 정비, 탄압하죠. 또 하나 배경은요, 국가 재정상이야. 바로 이 고려 말에 불교가 극심한 폐해를 드러내면서 막 사원의 토지나 노비 이런 것들을 크게 늘려갔잖아요. 면세, 면역에 특혜를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국가 재정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졌었는데, 이런 불교를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불교가 정비, 억압, 탄압되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그 불교 억압 정책으로서 도첩제 실시죠. 미처 그거 하나요? 태조 때부터 도첩제를 시행하는데, 도첩이 출가 허가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조선왕조에서는 이제 출가하려면, 승려가 되려면 이거 발급받아야 돼요. 도첩을 발급받아야 출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시행한 목적이 뭐 뻔하겠죠. 승려의 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억불 정책이라서 도첩제를 이렇게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원의 토지나 노비를 몰수하는, 사원의 토지나 노비를 몰수하는 이런 또 정비 탄압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누르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또는 사원을 정리해요. 이건 태종 때 적극적으로 이런 거 행했고요. 이건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보면 교종사찰 18개, 선종사찰 18개, 총 36개 사찰만 인정하는 거야. 전국에 38개 교선 사찰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찰들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리된 이런 사원들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케 합니다. 누구 때? 세종 때. 그리고 가장 강한 억불군주가 성종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성종 때에는 아예 이 도첩 자체를 폐지해버렸어요. 이걸 정반대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도첩을 폐지했으니까 출가를 마음대로 하게 한 거냐,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럼 1년 더 해야 돼.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도첩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이제 출가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승과 폐지했겠네요. 승과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불교 억압 정비 정책인데, 조심할 거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 조심할 거 딱 하나.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왕실 개인 차원에서는 불교 보호하는 경우는 다반사로 있어요. 그렇죠? 왕실 개인 차원에서의 불교 보호책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세종 때 그 큰가루 2번에 동그라미 그 2번 보세요. 세종 때 이렇게 불교를 억압했잖아요. 탄압했잖아요. 그럼에도 세종대왕은 궁중 안에다가 불당까지 세워서 불공 드렸어요. 내불당이라고 하죠. 궁중 안에 세웠다 그래서. 그래서 세종 때 보니까 내불당을 건립해서 불공도 드려요. 왕실 개인 차원에서. 세조 때에도 간경도감에서 체크해나, 바로 이 도감이니까 임시관청인데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간경도감이라는 임시관청을 설치해서 불경 간행했어. 세조 때. 그리고 원각사를 짓고 원각사에다가 십청석탑을 건립하고 그랬잖아. 세조 때에도 왕실 개인 차원에서는 불교를 보호하는구나, 이런 거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보니까 명종 때에도 문정왕후가 이렇게 불교를 보호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바로 이 성과가 부활되기도 하고 보우라는 스님이 중용되기도 했다. 그렇죠? 바로 이 명종 때에도 문정왕후가 왕실에서 막 불교를 보호하다 보니까 한때 성과가 부활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스님? 보우 스님이 중용되기도 했다. 그러면 바로 이 조선 중기에 보우 스님도 있고 우리 고려 말 보우 스님도 있었죠? 다른 사람이야. 고려 말 국민왕 때 왕사, 국사로 활동했던, 원으로부터 임재종을 들여왔던, 그리고 불교 개혁을 시도했던 보우 스님도 있고, 바로 이 조선 중기 명종 때 보우 스님, 다른 스님이라는 것도 유념해 놓으시고요. 그러다가 여기 봐. 그러다가 외란 때, 우리 외란이 영예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외란 때 소산대사 사명당 이런 승병장들이 승려들을 모아가지고 자발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외란 때 승려들의 자발적인 의병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불교의 사회적인 위상이,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이제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 조선 불교를 마무리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그렇죠? 잘 정리하자. 자, 오른쪽 도교. 자, 아까 고려 도교까지 했는데 조선 전기의 도교인데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교를 그랬듯이 유기적인 국가 토대를 확립하고 국가 재정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단 조선 왕조에서는 도교 행사 초제들을 줄여갈 겁니다. 줄여갈 거예요. 그러나 15세기 선초 사회를 주도해가는 관아파 훈구파들은요, 성리학자지만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도 사상에 대해서도 흡수하는 사상적 탄력성을 지녀요. 그래서 소격서라는 관청까지 이렇게 설치했어요. 도교 교육이나 도교 행사, 초제를 관장하는 소격서라는 이런 관청까지 설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교 교육, 도교 행사 이런 걸 주관케 합니다. 물론 16세기의 사림들은요, 16세기의 사림들은 이제 같은 성리학자인데 16세기 이후의 사림들은 성리학만을 고집해요. 사상적인 면에서 경직적이에요. 그래서 불교, 도교 행사의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 중종 때 중용된 사림, 누가 개혁 정치를 추진할 때 한때 소격서를 폐지하기도 하고 그래. 조광조, 중종 때 사림 조광조가 중용돼서 개혁 추진할 때도 보니까 소격서를 한때 폐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왕조의 초제라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행해진 초제.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초제. 누구나 가봤을 거야, 이 참성단. 여기에서는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대요. 그래서 민족의식을, 단군이 나오면 자주야. 그래서 도교는 조선왕조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이런 구실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정도 조선 도교에서는 얘기하면 되고요. 풍수지리 사상에서는 거기 보니까 아까 해버렸네. 바로 이 한양천도의 사상적 토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16세기에는 산속 문제 밑줄 그어놔요. 산속 문제니까 묘지 다툼이에요. 묘지 다툼. 그래서 16세기에 살인양반들 간에 묘를 잘 써야지 자손들이 번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묘토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묘지 다툼, 산을 둘러싼 소송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야기된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풍수지리상에 미친 대표적인 파장의 하나가 한양천도, 또 하나가 산속 문제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기술 발달로 갑니다. 넘겨봐요. 자, 이 과학기술도 이래요. 여기 막 큰 틀이. 선초 사회를 주도해 가는 이들은요,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개창해 놓고 부국강병이나 민생안정 이걸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부국강변과 민생안정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학을 얘들은 중시했어요. 그래서 15세기에 과학기술학이 크게 발달합니다. 얘들은요, 이제 조선왕조가 개창되고 나서 100년 이후에 조선사회를 이끌어가니까 현실 정치 문제, 막 부국강변, 민생안정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소중한 가치들, 의리나 명분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정치에 반영해서 유교적 이상정치, 왕도정치를 어떻게 구현할까, 여기에 치중해서 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학이 천시예요. 그래서 15세기에 비해서 침체되는 이런 상황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학에서 먼저 천문역보에서요, 이것도 당연히 농경과 관련해서겠죠. 농경과 관련해서 이제 천문역보 이런 것들이 발달했을 텐데, 뭐 세종 때 보니까요, 혼의, 간의, 이거 천체 관측기구야. 이런 것들이 제작되고, 간의 대까지 설치했죠. 옆에다 적어놔. 세종 때 보니까 간의대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천체 관측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시간 측정기구로서 해시계죠. 앙부일구 체크해 보시고, 물시계죠. 자경루 이런 과학기구들도 세종 때, 그리고 강우량 측정기구로서 치국이 미칠 거라 강우량 측정기구로서 세종 때 1441년에 치국이도 발명되고, 세종대왕 때 대부분의 과학기구들이 제작되네요. 하나만 조선 전기의 과학기구 중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토지 측량기구가 뭐라고? 인지규형인데 이것만 세조 때예요. 토지 측량기구. 그래서 세조 때 이 토지 측량기구 인지를 이용해가지고 제작된 지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동국지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 1차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자, 우리가 고구려에서 천문도가 오늘 공부했네. 고구려에서 천문지도가 제작됐고, 그걸 토대로 고구려 천문도 이걸 토대로 해서 조선왕조가 개창된 직후에 태조 때 돌에다가 천문지도 하나를 새겼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 천상열차 분야지도. 엊그제 시험장에서 만났죠. 누구 때라고? 태조 때예요. 태조 때. 그리고 칠정산에다가는 동그라미 다 쳐놔요. 자, 우리는 여기 봐요. 아까 고려시대는 우리 역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역법들을 빌려다 썼는데, 세종 때 최초의 자주적인 역법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주적인 역법서로서 칠정산이, 그리고 이 칠정산은요, 내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 역법들을 참조해서 4편이 나와요. 이슬람 역법을 참조해서 외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칠정산은 내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칠정산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어디를 기준으로 천체 운행을 관측 계산해서 만든 역법서래? 우리 한양이요.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행을 관측 계산해서 편찬된 역법서다. 또 하나 중요성은 15세기야. 15세기에 만든 역법서인데 지금의 1년 한 달 계산법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정확성 면에서도 평가받는 것이 칠정산이니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내죠. 다음에 의학 발달에서 아까 얘기한 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 의서가 강화도에서 13세기에 편찬된 뭐라고 그랬어요? 향약, 구급방. 이걸 토대로 해서 세종대왕 때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약제나 치료 방법을 정리해 놓은 자주적인 의서 하나가 편찬되는데 뭐죠? 동그라미 잖아. 향약, 집성방. 향약, 집성방이 편찬. 같이 출제해 있었죠. 또 세종 때 보니까
의학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뭐또 편찬했대? 의방 유치. 오른쪽으로 옵니다.